2001년 여름, 인제의 한 계곡에서 3명의 여대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짐은 제자리에 있었고 텐트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없던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단순 가출로 처리된 사건, 그리고 잊혀진 세월. 그러나 10년 후 진흙 속에서 발견된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가 따라와요. 차 소리가 들려요. 마지막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걸 어딨는지 말해. 우연히 본 한 장면, 그리고 사라진 3명의 여대생.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 계곡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7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신촌 로터리 근처 카페 앞에서 흰색 현대 아반떼 한 대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성이 창문을 내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3학년 김은지 22.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를 한 그는 대학 동아리 여행 모임 사람들의 기획부장이었습니다. 성격은 꼼꼼했고 매번 여행 전 준비물 목록을 손글씨로 작성해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은지야. 건물 모퉁이에서 큰 배낭을 맨 2명의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심리학과 2학년 이하영, 21. 긴 생머리에 안경을 낀 그는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 옆에는 사회학과 3학년 정소미 22. 운동화 끈을 고쳐 매던 소미는 셋 중 가장 활발했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 더워? 창문 다 열어. 아니야, 에어컨 틀었어. 빨리 타. 짐을 트렁크에 실으며 세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계곡. 은지가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받은 곳이었습니다.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캠핑하기 좋다는 평이었습니다. 차는 오전 10시 경춘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산이 이어졌고 라디오에서는 여름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돌아가며 운전대를 잡았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범하고 밝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후 1시 15분 인제군 내린천 계곡 입구. 차는 비포장도로를 지나 작은 캠핑장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계곡 주변으로 여러 개의 텐트가 보였고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내리고 관리소에 들러 자리 배정을 받았습니다. 계곡 상류 쪽 평평한 터였습니다. 주변엔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바로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좋다. 소미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영이는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찍기 시작했고 은지는 텐트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손발을 맞춰 하얀색 돔 텐트를 펼쳤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후 2시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셋 다 밝고 착해 보였어요. 막국수 시켜 먹으면서 여행 코스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계곡으로 돌아와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하영이는 수첩을 꺼내 주변 풍경을 스케치했고 은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소미는 계곡 바위를 타고 오르며 여기 올라와 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범한 여름날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은지가 텐트로 돌아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표지의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여행지에서 그날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으려던 순간 은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계곡 건너편 약 20m 떨어진 곳에 남성 4명이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고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군인 같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쪽을 보며 무언가 말하자 나머지 3명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는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은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은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옆 텐트 남자들이 자꾸 쳐다본다. 밤 10시. 계곡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텐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밖에선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하영이는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고 소미는 누워서 별을 보자며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뭔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남자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뭐 잘못했어? 아니, 그냥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 그냥 캠핑 온 사람들이잖아. 은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영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는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영이가 불안하다고 했다. 나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 다음 날 아침 2001년 7월 29일 일요일. 주변 캠핑객이 이상함을 느낀 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하얀 텐트의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발은 그대로, 가방도 그대로, 휴대폰 세대는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차 키는 운전석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여대생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캠핑장 관리소 직원은 아침 산책 나갔겠지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몇몇 캠핑객이 계곡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사흘 뒤인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비가 3차례 쏟아진 뒤였습니다. 현장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텐트 안에서 단 하나의 단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연두색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는 흔들려 있었습니다. 무섭다. 2001년 7월 28일 오후 4시 30분. 계곡물 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가운데 세 여대생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텐트 앞 그늘에 앉아 일기장을 적고 있었고 하영이는 계곡 바위에 걸터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물가에서 조약돌을 주우며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여름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곡 건너편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남성 4명이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모두 건장한 체격의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카키색 바지, 군화 같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절도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텐트를 닫힌 그들은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병이 하나둘 늘어났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일기장을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너편 남자들 중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빙긋 웃으며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은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몇 분 뒤 은지가 다시 고개를 들자 이번엔 남자 2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은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옆 텐트 남자들이 자꾸 쳐다본다. 오후 6시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텐트 앞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이 버너에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소미가 건배를 외치며 소주잔을 들었고 세 사람은 가볍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남자 한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곡 징검다리를 건너 세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자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캠핑 왔는데 혹시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낭에서 소금통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죠?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아, 그래요? 우린 춘천에서 왔어요. 동창 모임으로 왔는데 여기 경치 좋네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세 사람을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영이 쪽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하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소금 빌려가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남자는 소금통을 들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건너편 텐트로 돌아가자 나머지 세 명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쪽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자꾸 쳐다보잖아. 그리고 아까 그 사람 눈빛이 좀 무서웠어. 그냥 친절한 거 아니야? 소금 빌려간 것뿐인데. 소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건너편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끔 이쪽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에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영이가 불안하다고 했다. 나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지퍼를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와 계곡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웃음소리. 저 사람들 언제 잘까? 하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자겠지. 우리도 일찍 자자. 은지가 말했지만 사실 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건너편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병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밤 10시쯤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소미가 먼저 잠들었고 하영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는 손전등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곡물 소리만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텐트 천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소리는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텐트 천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지는 옆에 누운 하영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영이가 눈을 떴습니다. 은지는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림자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지와 하영이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저게 뭐야?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거야. 하지만 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깊은 밤에 누가 텐트 앞을 지나간단 말인가? 그것도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벽까지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텐트는 그대로였고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날 밤 텐트 밖에 섰던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01년 7월 29일 일요일 오전 8시 10분 계곡의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캠핑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도착한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계곡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주황색 텐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텐트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퍼가 완전히 내려가 있었고 안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낭 3개가 펼쳐져 있었고 배낭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3대가 충전기에 꽂혀 있었고 일기장 한 권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도 텐트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남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몇 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저기 주황색 텐트 쪽에 사람이 없는데요. 짐은 다 있는데 사람만 안 보여요. 관리소 직원은 창문 너머로 텐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 나가셨나 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새벽에 등산 많이 가요. 그래도 텐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가나요? 괜찮을 겁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성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오전 11시. 여전히 주황색 텐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캠핑객 몇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텐트 주인 어디 갔대?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 짐은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네. 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었고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햇볕이 뜨거워졌고 계곡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황색 텐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리소 직원도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직원이 텐트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사람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차는 어디 있나? 주차장을 확인하자 흰색 아반떼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보니 차 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엔 뭔가 애매했습니다. 범죄의 흔적은 없었고 그저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가출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을 떠나는 차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주황색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입구가 열린 채로. 저녁 6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낭이 젖었고 일기장도 물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텐트를 닫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 직원은 망설이다가 텐트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소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 오전. 비는 밤새 계속 내렸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났고 흙탕물이 흘렀습니다. 텐트 주변 땅도 질척거렸습니다. 발자국이 있었다면 모두 지워졌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도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학생증 3장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이하영, 정소미. 모두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습니다. 직원은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학생증에 적힌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 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은지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지 학생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인제 계곡 캠핑장 관리소입니다. 따님이 금요일부터 여기서 캠핑을 하고 계신데 어제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고 계십니다. 네? 그게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텐트는 그대로 있고 짐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보이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비까지 내려 현장은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텐트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흔적도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캠핑 텐트였을 뿐입니다. 차는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차 키도 꽂혀 있고요. 경찰은 차를 확인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여행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카메라까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요? 텐트 안에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세 대 모두요. 이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 없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3명 모두 두고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캠핑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일찍 잤는데요. 소리 같은 거 들으신 분 없으세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 토요일 저녁에 주황색 텐트 건너편에 남자들 있었어요. 4명인가. 술 마시면서 좀 시끄러웠어요. 경찰은 즉시 그 남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일요일 새벽에 떠난 뒤였습니다. 관리소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단 야영이었던 것입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72시간, 골든타임은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새 여대생은 그렇게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주황색 텐트와 젖은 일기장뿐이었습니다. 2001년 7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황색 텐트는 노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침낭의 위치, 배낭의 상태, 휴대폰이 놓인 각도까지. 그들은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침낭 상태 확인합니다. 3개 모두 펼쳐진 상태. 1개는 완전히 젖어 있고 2개는 일부만 젖었습니다. 휴대폰 3대 모두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 신발 3켤레, 텐트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원 중 한 명이 텐트 바닥에서 연두색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킴 EUNJI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에 일부가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 발견. 증거물로 수거합니다. 일기장은 비닐 증거 봉투에 담겼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쯤 텐트 뒤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한 감식반원이 텐트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텐트 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긴 흔적이었습니다. 지퍼가 아닌 천 자체가 찢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외부로 찢은 겁니다. 누군가 급하게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왜 지퍼를 쓰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지퍼 쪽으로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감식반원들은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천의 섬유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가장자리가 거칠게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급하게 찢은 흔적이었습니다. 혈은 확인됩니까? 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감식반은 텐트 주변 반경 10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돌을 들추고 풀을 헤치고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약 5m 떨어진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수건 발견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여성용 손수건. 그런데 한쪽 모서리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혈흔으로 보입니다. 손수건은 즉시 증거 봉투에 담겼습니다. 국과수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차량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흰색 아반떼는 주차장 한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차 키는 운전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감식 반원은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과자 봉지 몇 개와 빈 생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행 차량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여행 가방 3개가 나왔습니다. 감식 반원은 가방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수건, 모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카메라의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신촌 로터리 앞에서 찍은 3사람의 단체 사진.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차 안에서 찍은 셀카. 운전하는 은지와 옆에 앉은 하영이. 세 번째 사진. 휴게소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네 번째 사진. 인제 계곡에 도착해서 찍은 풍경 사진. 다섯 번째 사진. 텐트를 치는 모습. 여섯 번째 사진.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장면. 마지막 사진은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찍혔습니다. 3사람이 텐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사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이후 약 6시간 뒤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식 반원은 카메라를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밤 9시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묻은 얼룩은 혈흔이 맞았습니다. DNA 분석 결과 세 여대생 중 한 명인 이하영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혈액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적어도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 31일 화요일 오전 일기장 분석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토요일 밤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옆 텐트 남자들이 자꾸 쳐다본다. 하영이가 불안하다고 했다. 나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줄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무섭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옆 텐트 남자들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4명의 남성이 토요일에 있었고 일요일 새벽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계곡 주변 수색이 확대됐습니다. 경찰견을 투입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계곡 깊은 곳까지 수색했습니다. 헬기까지 띄워 주변 산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여대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흔이 발견됐지만 양이 적습니다. 큰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찢어진 텐트도 동물이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어디 가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축소됐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주황색 텐트는 증거물로 압수됐고 현장의 폴리스 라인은 거쳤습니다. 계곡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사람들은 다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세 여대생의 가족들은 매일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은지야, 어디 있니? 어머니의 외침만이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2001년 8월 3일 금요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서로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세 여대생을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춘천 버스터미널에서 봤어요. 분명히 그 학생들이에요. 첫 번째 제보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요일 오후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신문에 난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배낭 메고 있었고
셋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터미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터미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갔고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입니까? CCTV 화면을 보여주자 제보자는 망설였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진 않네요. 결국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두 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초 모텔에서 그 학생들 봤어요. 제보자는 속초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월요일 저녁 3명의 여대생으로 보이는 손님이 투숙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입니까? 월요일 저녁 7시쯤요. 체크인하고 화요일 아침에 나갔어요. 얼굴을 똑똑히 보셨습니까? 네,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그런데 신분증은 한 명만 봤어요. 경찰이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모텔 투숙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날 체크인한 여성 손님의 이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까? 모텔 주인에게 새 여대생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지 않네요. 그냥 젊은 여자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어요. 또 하나의 오보였습니다. 8월 7일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봤어요. 강릉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는 거 봤습니다. 원주 시장에서 장 보는 거 봤어요. 심지어 부산에서 봤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단 하나도 신빙성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에 난 사진만 보고 비슷한 사람을 새 여대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쳐갔습니다. 헛수고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8월 10일 단 하나 주목할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인제 계곡 근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 뉴스 보고 전화드려요. 그날 밤에 이상한 차를 봤거든요. 어떤 차입니까? 검은색 SUV요. 토요일 밤 11시쯤 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보와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이고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제가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천천히 조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번호는 보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냥 검은색 큰 차라는 것만 확인했죠. 탑승자는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남자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새벽에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 4시쯤 깼거든요. 그때 차 소리가 들려서 창문으로 봤더니 그 차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엔 조금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와 일요일 새벽 4시. 새 여대생이 실종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남자였다는 것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뒷좌석 쪽 창문에 뭔가 흰 것이 보였어요. 흰 것이요? 손수건인지 옷인지 뭔가 하얀 게 창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제 지역의 모든 검은색 SUV 소유자를 조사했습니다. 수백 대가 나왔습니다. 한 대 한 대 확인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 토요일 저녁에 계곡에서 캠핑했던 사람인데요. 그날 밤 남자들이 술 마시는 소리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조심해야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그때는 그냥 술 취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들 얼굴 기억하십니까?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그냥 건장한 사람들이었던 것만 기억나요. 단편적인 증언들이 조각조각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제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뉴스를 채웠고 새 여대생의 실종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4명의 남자, 검은색 SUV, 뒷좌석에 하얀 것,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새 여대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곡의 물은 차가워졌고 나뭇잎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캠핑을 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주황색 텐트가 있던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멈춰서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가 그 사건 있었던 곳이지? 응, 여대생 3명 실종됐던데. 결국 못 찾았다며? 응, 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인제 내린천 계곡 하류. 하천 정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오랫동안 쌓인 흙과 자갈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을 흘리며 삽질을 했습니다. 여름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한 여성 작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진흙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외관은 녹슬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그것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녹음기 옆면에 낡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01.7, 29. 작업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2001년, 10년 전, 그리고 7월 29일이라는 날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는 현장 감독에게 녹음기를 가져갔습니다. 감독도 날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01년 7월? 그때 여기서 뭔 일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인제경찰서. 녹음기는 증거물로 접수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민경수 경위 45. 그는 이 지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미제 사건 담당이었습니다. 민경위는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1년 7월 29일.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노란 파일. 표지에는 인제계곡 여대생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세 여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이하영, 정소미. 민경위는 10년 전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기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고 부식이 심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7월 22일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원 가능합니다. 테이프가 손상됐지만 일부 음성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위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국과수 음향분석실. 전문가들이 일주일 동안 작업한 끝에 테이프를 복원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많았고 군데군데 끊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지금 녹음되고 있어? 응, 돼? 빨간 불 들어왔어. 왜 갑자기 녹음을 해? 그냥 뭔가 기록해두고 싶어서. 민경위는 숨을 죽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 10년 전 사라진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은지야, 저 사람들 아직도 저기 있어? 응, 계속 술 마시고 있어. 목소리 엄청 크네. 무서워. 왜 자꾸 이쪽 쳐다보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무시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 하영아, 괜찮아? 응, 그냥 불안해서. 일기장에도 썼잖아. 낮부터 이상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셋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부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녹음이 끊겼습니다. 몇 초간의 공백, 그리고 다시 재생됐을 때 배경 소리가 달랐습니다. 발소리, 빠르게 뛰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 누가 뒤에서 따라와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뛰어. 저쪽으로. 차 소리가 들려. 하영아, 빨리 뛰어. 민경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 그리고 여성들의 비명. 안 돼. 저기로 가면 막혀. 어떻게?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낮고 무거운 톤.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제발 우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다고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걸 어딨는지 말해.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네가 본 거 다 알아. 그걸 어딨는지 말하라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그냥 캠핑 온 학생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봤잖아. 네가 사진 찍는 거 다 봤어. 잠시 침묵. 그리고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 우리가 본 건 사람을. 여기서 녹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녹음기를 떨어뜨린 것처럼. 잡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 비명. 짧고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녹음은 끊겼습니다. 민경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여기서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됐거나 녹음이 강제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분석은 가능합니까? 네. 여성 목소리 3개, 남성 목소리 최소 1개 이상입니다. 여성 목소리는 실종자들의 통화 기록과 대조하면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경이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10년 전 기록된 가족들의 증언, 친구들의 진술. 그 안에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목소리는 일치했습니다. 김은지, 이하영, 정소미. 녹음 속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봤습니다. 무언가 보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겼습니다. 우리가 본 건 사람을. 이하영의 마지막 말. 그 뒤는 들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경위는 10년 만에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인제경찰서 회의실. 민경수 경위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에는 10년 전 사건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 여대생의 사진, 주황색 텐트 사진, 그리고 새로 발견된 녹음기 사진.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실에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참석한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사람을. 녹음이 끝나자 한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찍는 거 다 봤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뭔가 찍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압수한 카메라에는 특별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삭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카메라였을 수도 있고요. 민경위는 2001년 7월 28일 전후의 사건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실종 신고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인제군 북면에서 불법 골재 채취 단속이 있었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업자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불법 골재 채취. 민경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인제 지역에는 대규모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골재 수요가 많았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허가 없이 계곡 주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경위는 당시 산림청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2001년 7월에 북면 쪽 불법 골재 단속하셨죠?
네, 기억납니다. 한동안 골치 아팠던 사건이었어요. 혹시 그 업자들 신원 파악됐습니까? 일부는 파악됐지만 주범은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배후에 큰 손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큰 손이요? 지역 공무원이나 정치인 같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민경위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받은 자료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2001년 7월 중순 인제군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건설과 소속 윤태식, 당시 38. 그는 골재 채취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민경위는 윤태식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사표를 낸 뒤 춘천으로 이사했고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민경위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윤태식의 사무실은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민경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인제경찰서 민경수 경위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01년 7월 인제에서 골재 채취 사건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오래전 일이라. 그해 7월에 인제 계곡에서 여대생 3명이 실종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윤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려다가 물을 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혹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뭔가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경위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당시 불법 골재 채취업자들과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업무상 민원인들을 만나긴 했지만 토요일 저녁 인제계곡 캠핑장에 가신 적 있습니까?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이 일에 연루시키지 말아주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위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경위는 당시 불법 골재 채취와 관련된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불법 채취업체 대표였던 김모 씨는 2005년 교통사고로 사망. 공사 관계자였던 박모 씨는 2008년 병사. 당시 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인물들은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당시 인제군청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최모 씨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요양원에 있었고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민경위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75세 최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위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 무슨 일이? 2001년 인제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최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인제 계곡. 네, 맞습니다.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봐선 안 됐던 거야. 누가 뭘 봤습니까? 학생들이 봤어. 우리가 묻는 걸. 민경위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를 묻었습니까?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봐선 안 됐던 거야. 봐선 안 됐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민경위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학생들이 본 것. 그것은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묻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세 여대생은 입을 막기 위해 쫓겼던 것입니다. 불법 골재 채취, 뇌물, 살인, 그리고 은폐. 10년 전 그날 밤 인제 계곡에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증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를 실현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제경찰서 수사팀은 10년 만에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법 골재 채취업자 김모, 인제군청 공무원 윤태식, 건설 관계자 박모, 그리고 이름 모를 공범자들. 민경수 경위는 팀원들 앞에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7월 이 지역에서는 불법 골재 채취가 성행했습니다. 배후에는 지역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희생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증언과 녹음기 내용을 종합하면 누군가를 살해하고 묻는 장면을 세 여대생이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골재 채취 현장은 이미 개발되어 도로가 됐습니다. 흔적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경위는 검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물증이 부족합니다. 녹음 내용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최 씨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자백도 아니었고요. 그럼 윤태식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뭔가 알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10년 전 사표를 낸 것만으로는 범죄 연루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8월 25일 민경위는 다시 윤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위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이 어쩔 수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입을 열면 제 가족도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도 두렵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죽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 학생들이 돌아옵니까? 적어도 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다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계곡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봤다는 것. 업자들이 그 학생들을 쫓았다는 것. 그 뒤는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김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윤태식의 증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간접 증언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9월 5일 검찰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불가. 주요 용의자들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소시효 문제였습니다. 2001년 발생한 사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16년까지였습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4명의 남자. 검은색 SUV. 목소리만 남은 범인.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었습니다. 9월 15일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종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2001년 7월 28일 발생한 인제계곡 여대생 실종 사건은 불법 골재 채취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피해자들은 범죄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고 이를 은폐하려는 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구체적 피의자 특정 불가, 물적 증거 부족, 주요 관련자 사망으로 인해 기소 불가 판단. 사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종결함. 민경수 경위는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 여대생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3시 경찰서 상담실에서 은지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민경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우리 은지. 녹음이 끝나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잡혔나요? 민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관련자들도 대부분 사망했고. 그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경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됐습니다. 은지가, 하영이가, 소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진실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내 딸은 돌아오지 않는데. 차갑고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사라진 증거, 죽은 범인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경수 경위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파일을 덮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종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딘가에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간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아직도 새 여대생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인제 내린천 계곡. 24번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4년 전 그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계곡 상류 쪽 평평한 터에 섰습니다. 은지의 어머니였습니다. 70을 넘긴 나이.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매년 이맘때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새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왔다. 어머니는 꽃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여름 냄새가 나면 아직도 내 목소리가 들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바람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행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금방 올게.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표지의 공책. 10년 전 경찰이 돌려준 증거물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딸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8일. 드디어 인제에 도착했다. 하영이랑 소미랑 셋이서 온 첫 여행. 계곡물이 정말 맑다? 여기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거야. 어머니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적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흔들린 글씨. 무섭다. 이 두 글자가 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민경수, 60이 된 전직 형사였습니다. 그는 2015년 정년 퇴직했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오셨군요. 민 형사님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녹음기 속 그 아이들 목소리가. 민경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지가 빨리 뛰어라고 소리치는 게 자꾸 들려요.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곡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우리 은지가, 하영이가, 소미가 왜 사라졌는지.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억할 수는 있었습니다. 형사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겠죠. 그럼 안 돼요.
잊혀지면 안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민 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수사 과정 전부를. 언젠가 누군가 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섰습니다. 오후 1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하영이 어머니도 만나야 하거든요. 함께 계시나요? 네. 매년 이날은 셋이 모여요. 은지 엄마, 하영이 엄마, 소미 엄마.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어머니는 꽃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곡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여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 속 어딘가에 22의 은지가 아직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행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응, 금방 올게.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여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인제계곡 여대생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 여대생 마이너스 김은지, 이하영, 정소미 마이너스의 행방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무고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2011년 발견된 녹음기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남기려 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범인들은 죽었으며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한, 누군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한, 새 여대생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곡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 속 어딘가에 빨리 뛰어! 라는 외침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초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실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권력과 은폐의 위험성입니다. 불법과 부패가 결탁하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억의 힘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새 여대생의 가족들은 계곡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젠가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언젠가 딸들이 돌아오기를. 하지만 계곡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소리만이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